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남편과 이혼한 뒤 두 남매를 홀로 키웠습니다. 법원은 전 남편에게 자녀 양육비로 매달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자녀들은 어느덧 성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고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못 받은 양육비가 1억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여성가족부는 전 남편의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등 신상 정보를 누리집에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정 줄어들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지난 7월 개정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첫 명단 공개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발전이고 이러한 법률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최초 공개 결정이 난 것으로 사실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합니다. 여성가족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양육비 채무자가 2명입니다. 이름과 생년월일은 물론 직업과 근무지까지 6가지 정보가 적혀 있는데요. 김모 씨는 지난 14년 9개월 동안 양육비 6,5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앞서 오프닝에서 얘기한 A씨의 전 남편 홍모 씨는 10년 8개월 동안 1억 2,560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제 법원의 감치 명령이 내려오고 그 이후에도 채무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석 달간 의견 진술 기간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명단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 공개 결정이 난 것입니다. 명단 공개 이외에 여가부는요. 또 다른 채무자 9명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 16명에 대해서 운전면허 정지를 경찰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정도 정보 공개만으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라는 지금 여론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배드파더스 사이트 알고 계시죠? 자, 이를 통해서 구제된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러한 내용의 6가지 정보만으로 과연 그 지급 압박이라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향후 정말 사진까지 공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말 받기 위해서 양육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걸 생각을 하면 이제는 우리가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먼저 지급을 하고 이에 대해서 구상하는 제도로 정책의 대전환을 이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이제 민주당의 소영교 의원님의 이런 법률안이 제출된 내용이 있고 지금 곧 있으면 있을 이제 대선에서도 후보들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양육비에 관한 한 우리가 그 어떤 선진국보다도 더 제도가 앞서가는 나라가 되어야 우리의 미래가 담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자연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자연 변호사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오랜만에 출연을 해주셨습니까? 자주 나와주세요. 네. 무슨 소리세요? 네. 연말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일단 연말 모임도 거의 취소가 좀 됐고 그죠? 또 법원도 네.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는 휴정기이기 때문에 재판도 좀 없어져서 온전히 가족이랑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렇게 해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잘 맞이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준비된 사연 들어보고요. 우리 김자연 변호사님 상담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등교도 못하고 안타깝기만 했는데 얼마 전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아이와 친하게 지내는 친구 아이 엄마한테 연락이 왔는데 저희 아이가 그 친구를 뒤에서 때렸고 한 달 넘게 괴롭혔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아이에게 물어봤는데요. 뒤에서 달려가 어깨동무를 하려고 잡았는데 실수로 목덜미를 잡게 되었고 친구가 앗 소리를 내길래 뭐 그런 걸로 엄살이냐 어이없네 이렇게 말한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친구를 괴롭힌 적도 없다고 하고요. 제가 오해를 풀어보려고 했지만 친구 아이 엄마는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아이들끼리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실수인데 학폭위까지 열 일인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저희 아이는 괴롭힌 일이 없다는데 만약 허위 신고로 우리 아이를 모함했다면 이 부분은 처벌할 수 없을까요? 네, 초등학교 2학년이면은 9살인가요? 네. 아직 10살도 네. 안 되었는데요.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에 이게 이제 학교 폭력이다라고 하면은 좀 이거 상상이 되지 않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런 상담이 좀 많이 있습니까? 네,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중대한 상해를 일으키는 심각한 사안은 드뭅니다. 그런데 네. 아이들이 코로나로 오랜 기간 학교를 못 가고 또 평소에 놀이터에서 같이 노는 활동이 많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회성이 부족해지고 갈등 상황이 생겨도 친구들 간의 해결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면서 사소한 사안인데도 학교 폭력으로 신고되는 건들이 요즘 좀 많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얼마 전에 상담했던 것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저학년의 경우에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아직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매끄럽게 잘 못하다 그렇죠. 보니까 벌어진다는 게 그런 면에서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또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경우를 학교폭력이라고 합니까? 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에 의해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상해나 폭행, 언어폭력들은 일반적으로 예측이 가능한데 속칭 이제 빵 셔틀이라고 해서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등도 전부 강요 행위로 해서 학교 폭력에 해당이 되고요. 네. 문구류를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거나 또 여자아이들의 경우에는 째려보는 행위까지도 학교 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범위가 넓군요. 네. 그러면은 우리 사연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이제 어깨동무를 하다가 실수로 목덜미를 잡았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학교 폭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연의 경우에서는 뒤에서 때렸다고 하는 물리적인 신체 접촉은 있는 경우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한 달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 이 부분은 또 다른 언어 폭력이나 강요 행위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사연에서 이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그것이 이제 장난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러면 이럴 경우에 학교 폭력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네, 일단 법원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분쟁을 다 학교 폭력이다라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발생 경위나 상황, 행위의 정도를 신중히 살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싸움의 발단이 되었는지, 평소 관계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대등한 지위였는지, 아니면 한쪽이 우월한 지위여서 괴롭혔다고 볼 수 있는지를 좀 보고요. 네. 그리고 실제 피해 학생이 느낀 감정이 단순한 불쾌감인지, 아니면 정말 심리적 고통으로 볼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두 사람의 평소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예. 싸움의 경위도 보고요. 네, 경위. 그다음에 대등한 관계였는지.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불쾌감에 불과했던 것인지 심리적 고통에까지 이뤘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이제 학교 폭력을 신고가 되면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학교 폭력으로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학교가 2주 이내로 현안 조사를 하고 학교 폭력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원만하게 화해가 되면 학교장 자체 해결로 끝나겠지만 한쪽에서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거나 아니면 2주 이상의 진단이나 지속적인 폭력 그리고 보복행위인 경우에는 무조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예전에는 학교별로 학폭이라고 해서 그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던 것이 이제는 다 교육청으로 이관이 됐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심리를 해서 학교폭력이 아니다라고 하면 불처분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네. 해당이 된다고 하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서면 사과, 봉사, 교육이수, 출석 정지, 합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 등의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사연 주신 분은 이게 이제 만약에 허위 신고라고 한다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이 되냐? 이게 이제 마지막 질문이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떨까요? 일단 아이의 말만 듣고 하다 보니까 허위의 신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허위 신고로 인해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고 그걸로 인해서 정신상 신체상 피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해당이 된다면 네. 이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어서 역으로 신고가 가능하고요. 다만 허위 신고라는 것이 적극적으로 밝혀져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게 허위 신고인데 네. 사실 이제 사실관계를 어떻게 판단할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을 허위 신고라고 보기는 어려울 테니까 네, 그렇죠. 이 부분을 잘 만약에 정말 이거를 학교폭력으로 한다면 이 부분이 잘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어려운 사안이네요. 네. 김자연 변호사님. 네. 자,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사건이 생겼을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일단 가해 학생이든 피해 학생이든 부모의 입장은 내 자식이 억울한 일을 당할까 봐 걱정하는 게 가장 첫 번째이실 텐데요. 네. 사건을 좀 냉정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아이의 억울함을 구명하고자 또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자 증거를 확보하시려고 애쓰게 되시는데 그러다 보면 주변 학부모나 아이 친구들한테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설하게 되십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명예훼손에 또 해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이런 부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일이 점점 커질 네, 수가 맞습니다.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최근에 이제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시고요. 또 이게 이제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되거나 가해자가 되는 경우에 향후에 이제 발달 과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모두 다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인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김자연 변호사 마지막 주신 것처럼 좀 사건을 냉정하게 바라볼 맞습니다.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김자연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마룬5의 Memories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